2025년 1월 13일 일요일 오후 2시 경북 안동시 옥동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저는 손자를 위해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일요일은 언제나 1년 중 가장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유나, 그리고 5살 손자 준이가 함께 모여 식사하는 날이니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1초만 시간 내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3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이 작은 행복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치조림과 며느리가 즐겨 먹는 나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손자 준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계란말이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늦게 도착한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특히 며느리 유나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보려 했지만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고성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유나야, 울지 마. 엄마가 또 뭐라 그랬어?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국자를 든 채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 유나가 눈가를 더욱 빨갛게 달구고 서 있었고 아들 민호는 그런 아내를 달래며 어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며느리와 나눈 대화라고는 인사말이 전부였습니다. 아니, 사실 며느리는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들은 대답 대신 냅다 저희 뺨을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더 끔찍한 건 아들 뒤에서 야릇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 유나의 표정입니다. 저 야릇한 웃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63년을 살아오며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본 적이 없었던 저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유나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유도 모른 채 뺨을 맞은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왼쪽 뺨이 화끈거렸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며느리 유나는 여전히 눈물을 닦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더욱 무서웠습니다. 손자 준이가 할머니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저는 그제야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자식이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낳아 기르고 평생을 바쳐 사랑한 아들이 이유도 묻지 않고 어머니를 때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말입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뺨에 따가움이 가시지 않은 채 저희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가 10살이었을 때 남편 박기철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3세 나이에 하루아침에 홀어머니가 된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지켜줄게. 10살짜리 아이의 작은 손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었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추운 겨울밤, 연탄 보일러가 고장나서 옥탑방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한 이불을 덮고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를 나눠 먹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더 많이 먹으라며 자신의 몫을 떼어주곤 했습니다. 엄마, 나는 배불러. 엄마가 더 먹어. 그때 민호는
오직 술래만 바라보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 PC방에 갈 때도 학원에 갈 때도 민호는 어머니가 걱정될까 봐 집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대학 등록금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려던 저에게 민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꼭 대학 갈 거야.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야. 제발 포기하지 마. 장학금도 받지 못한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 2시까지 야근했습니다.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부르터 붕대를 감고도 일했습니다. 저 아이만은 곱게, 밝게 키우고 싶었으니까요.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기뻐서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장을 들고 돌아왔을 때는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있을 때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는 자신의 가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물 한 방울에 어머니를 때리는 아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자신만 바라보던 그 아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어머니를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뺨을 맞은 다음 날부터 저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많지 않던 며느리 유나가 더욱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목소리가 되어 민호를 자극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하던 식사 자리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고 민호는 그런 아내의 기색을 살피느라 분주했습니다. 유나야, 뭔 일 있었어?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민호가 물어볼 때마다 유나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짓이 마치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사과라도 할 텐데 아무도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민호가 유나에게 전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이 내 화장품을 몰래 손댔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의 화장품을 만진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만질 이유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립스틱 하나 제대로 발라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나야, 그런 일 없어. 나는 내 물건에 손대지 않았어. 제가 황급히 항변했지만 아들 민호는 점점 아내 편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엄마, 유나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실수였다고 하면 되잖아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실수도 뭐도 아니고 아예 하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해명해도 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유나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방에 들어와서 서랍을 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 방에 들어간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민호는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엄마, 유나 방에 왜 들어가세요?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사람은 얼마든지 찌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유나의 침묵과 눈물이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애의 눈물 한 방울이 자신의 30년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고 무엇을 해도 잘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자 준이와 놀아주려고 해도 유나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들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를 먼저 챙겼던 민호가 이제는 아내의 기분부터 살폈습니다. 어머니의 말보다 아내의 침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첫 번째 뺨을 맞고 일주일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처럼 재활용품을 정리해서 버리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앞 재활용 수거함에 신문지와 캔들을 버리고 돌아오는데 유나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며 술래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 가방 어머님이 들고 나가셨어요? 유나의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된 작은 핸드백이었는데 제가 평생 가져본 적 없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나는 그 가방 모르겠어. 본 적도 없어. 제가 고개를 저었지만 유나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인 줄 알고 가져가신 거 아닌가요? 이거 제가 아끼는 가방인데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그 가방을 본 적이 없었고 만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유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제 가방을. 말끝을 흐리는 유나의 모습에 민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딱 두 번째 뺨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더 차갑게 맞았습니다. 저의 귀가 멍해졌고 눈앞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정말 모르겠다. 그 가방 본 적도 없어. 제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유나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문까지 따라 나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에 가보니 현관 도어락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번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쫓겨난 기분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저의 인생 마지막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갈 곳이 없던 저는 오랜 친구 김영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영자는 저희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술래야, 요즘 젊은 애들은 시어머니를 귀찮아해. 너무 마음 쓰지 마.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영자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술래야, 그런데 참 이상하다. 그 가방 말인데 내 며느리가 어제 직접 버리는 거 봤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유나가 직접. 맞아. 어제 저녁에 내가 아파트 입구 쪽으로 산책 나갔다가 봤는데 유나가 재활용장에 그 가방 놓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지. 왜 시어머니한테 버리라고 시키나 싶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나가 일부러 자신의 가방을 버려놓고 마치 제가 가져간 것처럼 꾸민 것이었습니다. 영자야, 정말이야? 정말 유나가 직접 버렸다고? 그럼 내가 거짓말하겠어? 분명히 봤어. 저는 급히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처음에는 개인 사생활 문제라며 거절했지만 제가 사정사정해서 겨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CTV에는 정말로 유나가 스스로 가방을 재활용장에 놓고 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제가 재활용품을 버리러 나가기 30분 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유나의 조작이었습니다. 화장품 이야기도, 방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그리고 가방 이야기도 모두 계획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잘못한 일이 있나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나가 원하는 것은 뭐든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아들이 믿어주길 바란 자신이 바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복수가 아니라 정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조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방 사건으로 집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 후 저에게 민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경찰서에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경찰서라니, 왜? 유나 금반지가 없어졌어요.
친정어머니 유품이라는데 경찰이 조사하겠대요.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경찰까지 개입된 일이었습니다. 급히 민호 집으로 갔을 때 유나는 눈을 빨갛게 울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직접 말하기 어려워서 민호 씨한테만 말했는데 제 금반지가 없어졌어요.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유나의 금반지라는 것을 본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민호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유나 어머니 유품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민호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세 번째 뺨을 날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세게, 정말 잔혹하게 맞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뺨이 얼어라고 귀에서 이명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나는 정말 모르겠다. 금반지가 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난 혐의로 조사받는 63세 노인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모르시는 거 맞나요? 저는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런 반지 본 적도 없어요. 세 번째 뺨을 맞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아들은 죽었다. 어머니 노릇도 이제 그만하자. 경찰서에서 나온 그날 오후 저는 곧바로 공증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작성해둔 유언장을 꺼내 전면 수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증인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전부 바꾸시는 거 맞나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존 유언장에서 아들 민호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손자 준이의 이름도 지워졌습니다. 그 자리에 안동시 교회연합장학재단 기부라는 문구만 남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은 총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공장에서 30년간 야근하며 모은 적금 1억 5천만 원, 아들 대학 보내고 남은 전세금 8천만 원, 그리고 아들을 위해 마련해둔 작은 상가 하나가 9천만 원. 모든 것을 장학재단에 기탁했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후원자가 없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만 사용할 것. 저는 자신처럼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 가난해서 꿈을 포기하려는 아이들을 도우고 싶었습니다. 공증인이 물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어머니의 자리에서 지웠고 이제 자신도 아들을 유산해서 지우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30년 동안 아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안동시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익명의 시민, 장학재단의 3억 원 기부,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기사에는 기부자가 박순례 씨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기부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왜 이런 일을? 당황한 민호는 급히 유나와 함께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말했습니다. 이미 공증이 완료된 사항이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장학재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장학금 지급 계획이 확정되었고 기부자 본인의 강력한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민호는 허탈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평생 재산을 모두 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과 아들까지 완전히 배제한 채로 말입니다.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나의 금반지가 시내 전당포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시내 전당포들을 뒤지던 중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젊은 여자가 팔고 갔어요. 전당포 사장의 말에 민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젊은 여자요? 네, 20대 후반 정도 되는 여자였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이 반지 팔고 갔어요. 민호는 급히 전당포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CTV에는 정말로 유나가 직접 반지를 판 장면이 고스란히 나와 있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유나가 반지 분실 신고를 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민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반지를 직접 팔아놓고 시어머니가 훔쳤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급히 아파트로 돌아가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방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나가 직접 가방을 재활용장에 버려놓고 마치 시어머니가 가져간 것처럼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화장품 사건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가 유나를 다그쳐 물어보니 유나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어? 민호가 소리쳤지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너무 부담스러웠어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야? 엄마가 경찰서까지 끌려가게 만들어도 되는 거야? 하지만 유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밤새 후회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역국이 그리웠고 자신을 무조건 믿어주던 어머니의 눈빛이 그리웠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셨을까? 우리가 너무했나?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법무사를 찾아가 봤지만 공증이 완료된 유언장은 되돌릴 수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봤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찾아가 봤지만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2달 후 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고등학생 이지훈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순례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저는 순례 장학금을 받게 된 이지훈입니다.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와 동생을 키우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일을 하시면서 저희를 뒷바라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고3이 되면서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포기하지 마라.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하셨지만 어머니의 힘든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제가 포기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장학금을 주셔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장학재단에서 들었는데 할머니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셨고 또 홀로 아드님을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 저에게 새 가족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순례 할머니께 지운 드림. 편지를 읽은 저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20명의 아이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맺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아들은 자신을 배신했지만 혈연도 아닌 이 아이들은 자신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에게는 많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간호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할머니께서 저희 딸에게 천사가 되어주셨어요.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절망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덕분에 희망을 찾았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저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20명의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아니, 그들의 부모들까지 합치면 40명이 넘는 가족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민호는 여러 번 사과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장학재단에서 열리는 학생들과의 만남에는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할머니 덕분에 이번에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할머니, 저 간호학과 1차 합격했어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면 30년 동안 아들을 키우며 느꼈던 그 순수한 기쁨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장학생 중 한 명인 김미소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의 진짜 손자, 손녀들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섞였거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가족을 만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승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오전에는 장학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학생들의 상담을 들어주고 저녁에는 편지를 읽으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저의 하루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의 안부를 걱정하며 잠들었는데 이제는 20명의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끔 멀리서 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장학재단 앞에서 아이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자신만 바라보며 살았던 어머니가 이제는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복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새로운 삶에서 어머니는 훨씬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어느 날 민호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께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를 믿지 못하고 상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을 좋은 일에 쓰신 것을 보며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셨네요. 저를 미워하지 않고 더 많은 아이들을 사랑하기로 하신 거죠. 엄마가 키운 20명의 아이들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엄마, 건강하세요. 민호 드림. 편지를 받은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답은 20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으로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의 조작으로 3번의 뺨을 맞았지만 저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증오가 아닌 희망으로 이긴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피보다 더 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의 새로운 가족들은 매년 늘어갔습니다. 첫 해 20명으로 시작한 장학생들이 이제는 4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의대에 합격했고, 미소는 간호학과 1등으로 입학했고, 준호는 교대에 들어갔지. 저는 매일 아이들의 안부를 체크했습니다. 마치 20명의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 사연이 당신 마음의 작은 떨림으로 닿았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날도 많고
내가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땐 부디 당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일이니까요.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거나 제 말에 공감이 되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저는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